양강유역과 그 이북의 여진 세력들은 조선과 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합집산을 반복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여진 사회들 또한 내부에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사회 공동체의 양상,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직계 혈연 중심으로 뭉쳤던 집단이었던 여진족이 점차 지역,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연맹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각 부락들이 생존을 위해서 공동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리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 시족 부락들이 연맹체를 구성하고 그중에 가장 강대한 부락의 지도자가 수장으로 추대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연맹체에 속한 부락들은 평소에는 따로 행동하지만 전쟁 같은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일에서는 공동행동을 했고, 대체로 부락 간의 관계는 동등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연맹의 지도자라고 해도 직계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 부락은 부락의 내부 사정에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었다 라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우르하치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거대한 여진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시기인 16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던 시기가 지금 기주위가 활동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조선 명과의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농경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사회경제적 규모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와 맞물려 조선 명에서 북방에서 나는 여러 피역 제품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특히 초피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초피 무역을 바탕으로 각종 생필품과 함께 가축, 철지 물품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경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조선과 명의 변경뿐만 아니라 여진 사회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약탈전쟁이 활성화가 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여진 세력들의 재무장을 가속화시키면서 치열한 세력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이 맞물려서 세력 간의 통폐합이 빈번했던 가운데 기존 세력에서 이탈했던 일부 여진인들이 모여 새로운 집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주이 또한 이러한 양상 속에서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주인은 대체 왜 조선 변경을 습격했을까를 살펴보자면 두 가지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주이 여진이 본인이 1482년에 함경도 불영에서 향화 여진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달아난 향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기주이 여진인들의 친척들도 사로잡혔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세조대의 모련이의 유력 추장이었던 낭바란과 그 일족을 제거하고 모련이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기주이의 여진인들 또한 피해를 봤다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이 낭바란이 본인들과는 칠촌 숙부, 즉 친척인데 이들을 죽이고 정벌을 하면서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 우리가 조선 변경을 습격한 것은 혈족의 죽음에 따른 엄연한 보복, 정당한 보복이었다라는 점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자꾸 모련이와의 관계를 크게 언급을 하는데, 그럼 이들은 모련이의 계열인가를 살펴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실록에서도 이때 모련이 정벌 이후, 세조대의 모련이 정벌 이후에 두만강에서 압록강으로 이주를 했던 여진인들의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기주위의 구성원들은 예전에 정벌당에서 이주를 해왔던 모련이 출신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들이 습격을 한 동기를 살펴보면 우선 기억에 제시된 두 가지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농경보급에 따른 인력과 가축 수요가 늘어난 여진 사회에 조선으로부터 그 필요한 인력과 가축을 약탈해와서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라는 게 주요 습격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청리의 파견 이후 기주위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인원도 적고 기일도 많이 늦은 시기였지만 어쨌든 잡아간 사람을 돌려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익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이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조선의 변경을 털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지난번에 피로인을 돌려보내준 공적을 내세우면서 조선군이 사로잡아갔던 여진인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여진인들의 요구에 그럼 너네 지난번 습격에 너네 도와줬던 조선인 향도들을 조선에 돌려주면은 너네 사람들도 우리가 풀어주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기주위의 이러한 활동과 등장은 관리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난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에 불과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압록강 이북의 여진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내조와 약탈을 반복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고요. 두만강유역에서도 기존의 조선이 생각했던 그런 기조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동떨어진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여진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때 압록강과 두만강의 여러 지역에서 여진인들의 습격이 이어졌는데 이에 따라 연산군은 군대를 편성한 정벌을 고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대관들이 거세게 반대 여론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국가안보 문제에도 유교적인 제왕의 덕목을 들이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당연히 계략과 속임수는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때 대관들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이러한 순수한 정도만을 써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연산군의 태도인데요. 정벌 자체는 본인이 분명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막상 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그 모든 걸 대신들의 결정에 맡기기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그걸 결정할 때는 왕의 결단력이 필요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이었던 연산군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서 정벌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하다가 끝나버렸다는 건 문제가 있죠. 결단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왕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던 연산군의 면모 또한 여기서 주목을 할 만한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연산군대의 두 차례의 사화는 이후에 여진 대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었는데 실무진들이 교체되거나 갈려나가는 바람에 이후에 여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역량이 한층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산군대의 사화로 실무 담당자들이 갈려나가는 와중에 중종반정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악재가 계속 겹치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은 그간 조선과 여진 사이를 중재해왔던 향화인 동청례가 신보기의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진 세력들 사이에서 동청례가 영향이 컸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식으로 동청례의 죽음을 감추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진인들은 조선 조정을 불신하고 반발심만 오히려 커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이 내부 문제로 흔들리는 와중에도 여진 사회는 앞서 언급했던 여러 사안들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 세력 간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자 이러한 적대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 여진이들이 주목한 지역은 바로 폐사군 옛날 사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세조대의 방어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진인들에게는 이곳만큼 안전하고 매력적인 장소는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주이와 오나이를 비롯한 여러 여진 세력들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가급적 조선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악의 규모가 커지고 세력 경쟁도 격해지면서 적대 세력으로부터 안전한 터전이 필요해졌는데 오나이 같은 경우는 성종대의 두만강 유역에서 이주를 해온 이에 폐사군의 서부 지역에서 거주를 하다가 점차 폐사군 전역으로 확장을 시도했고요. 기주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살던 파저강 일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보시다시피 조선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싶었던 만큼 조선에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조선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피로인을 세워나는 공적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때의 공적으로 왕산적하는 종 이품 가선대부의 관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왕산적하는 자신의 이러한 관품과 공적을 앞세워서 다른 여진 세력들을 포섭하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내조를 할 때 전혀 상관없는 여진인들을 같이 데리고 온다든가 조선이 자신을 우대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휘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는 왕산적하를 비롯한 여진인들이 변경을 습격하지 않도록 가급적 우대를 하면서 최대한 무마를 하고자 했던 것 뿐이었는데 점차 기고만장해지자 얘네들이 이러다가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건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는데요. 왕산적하는 이제 안정적인 터전에서 그 세력을 더욱 키우려고 1525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기존의 거주지를 벗어나서 압록강 상류의 해산진 근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기주이가 다른 지역도 아닌 이 지역을 고른 이유는 지금 제시되는 세 가지 이유가 들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는 한마디로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고 다른 세력들로부터 견제를 받지도 않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산진 일대로 이주를 한 왕산적하는 주변의 여진인들을 회유하거나 선동하면서 자기 휘하에 편입하는데 그 양상을 보면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호가호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산적화는 지난 공적으로 조선에서 얻은 관품과 조선이 자신을 우대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주변의 여진인들을 자기 휘하에 편입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에게 반발을 품은 여진인들은 아 얘네 지난번에 조선 변경 털려고 한 애들 제가 잡았어요 라고 하면서 조선에 잡아넘기면서 점차 해산 일대에서 입지를 굳혀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진인들이 점차 변경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논의 끝에 이들을 구축하기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왕산적화 또한 조선군에게 체포되어서 다른 여진 추장들의 보는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이건 세조대에 처형되었던 그의 친척 땅바라함과 같은 말로를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의 여진고축은 오히려 거센 반발을 초래하기만 했습니다. 양강유역 곳곳에서 여진인들의 대대적인 침략이 일어났는데요. 1528년에는 군사들과 강을 건너서 벌목에 나섰던 만포첨사 심사돈이 여진인들의 습격을 받아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습격한 이들 가운데에는 죽은 왕산적화의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조선은 이러한 습격들의 방어에만 급급할 뿐 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대외정벌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조선이 여진고축을 계기로 여진인들은 조선 여진제책에 반발을 품고 점차 조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6세기 말에 여진의 유력자들이 발흥하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봤던 참고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